7년 만에 섬에 도착한 도연은 숨을 멈췄어요. 섬은 완전히 야생의 숲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때 덤불 속에서 거대한 소무리가 나타났어요. 도연은 죽었다고 생각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우두머리 소가 천천히 다가오더니 도연의 손을 조용히 비벼왔어요. 코 중간에 큰 흰 점이 있었습니다. 희망아, 내가 살아있었구나. 도연은 그 자리에서 무너져 울음을 터뜨렸어요. 이것은 한 청년이 모든 것을 잃고 그리고 기적을 만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 사랑해요. 이제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조상 대대로 내려온 남도에 작은 섬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하나둘 떠나갔고 이제 섬은 무인도나 다름없었습니다. 도연은 어릴 적부터 이 섬에서 부모님이 바다와 논밭에 허리 굽히며 사시는 모습을 봐왔어요. 아버지는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셨고 어머니는 한 번도 쉬는 법이 없으셨습니다. 도연은 생각했어요. 이렇게 살 순 없어. 우리 가족 인생을 바꿔야 해. 도연은 책을 읽고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알게 됐어요. 우리 토종소는 성장은 더디지만 산을 뛰어다니며 먹이를 찾으면 그 육질이 비할 데 없이 쫄깃하고 맛있어져 가치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걸 말이에요. 1년간 철저히 계획을 세우고 공부했습니다. 도연은 이 계획을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담배를 깊게 빨아들이시던 아버지는 도연의 말을 듣고는 심하게 기침을 하시며 연기를 내뿜으셨어요. 미쳤구나, 도연아. 우리 집에 산에 갖다 버릴 돈이 어디 있냐? 송아지 값은? 사료 값은? 울타리, 축사는 어디서 나는데? 어머니는 그저 우셨습니다. 아들아, 가난해도 우리 식구와 함께 사는 게 최고야. 그러다 망하기라도 하면 우리 가족 길거리에 나앉는다. 도연은 집 마루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부모님께 큰 절을 올렸어요. 쉬어버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 섬 땅 문서 저에게 주십시오. 은행에 담보로 맡기고 대출받게 해주세요. 어머니가 놀라 소리쳤어요. 아니, 이 자식이 미쳤어? 집을 담보로? 두 분께서 늙어서까지 바다, 논밭에 허리 굽히는 모습 더는 못 보겠습니다. 이번 한번 제게 기회를 주세요. 성공하면 우리 가족 인생이 바뀌는 거고 실패하면 그 빚은 저 혼자 다 짊어지겠습니다. 평생 소처럼 말처럼 일해서 갚겠습니다. 두 분께는 절대 피해 안 가게 할 겁니다. 아버지는 도연을 한참 보시더니 담배를 깊게 한 모금 빨고는 말없이 안방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는 누렇게 바랜 집 문서를 꺼내 상 위에 던지셨습니다. 내 부모의 목숨이고 우리 집 전부다. 다 가져가라. 사내 대장부로 태어났으면 고개 빳빳이 들고 살아. 집 문서를 받은 도연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었어요. 부모님의 피와 땀 그리고 평생이었습니다. 도연은 미친 듯이 뛰어다니며 친척들에게 손을 벌렸어요. 푼돈까지 싹싹 긁어 모았습니다. 은행 대출, 친척들한테 빌린 돈, 부모님 적금까지 전부 합쳐서 마침내 송아지 사업자금 송아지 살 수 있는 돈을 마련했어요. 동네 사람들은 완전히 미쳤다고 했어요. 저기서 소 키우겠다고? 완전 미친 짓이래요. 물도 제대로 안 나오는 섬에서 무슨 축사를 짓는데요? 그냥 육지 나가서 공장이라도 다니지 왜 저렇게 고생을 사서 해요? 그런 말들이 귀에 들어왔지만 도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혼자서 망치를 들고 축사를 짓기 시작했어요. 녹슨 철근을 용접하고 시멘트를 반죽하고 나무 기둥을 박아 넣었습니다. 손바닥에 물집이 잡히고 터져도 멈추지 않았어요.
한 달 내내 혼자 땅을 파고 기초를 다지고 지붕을 올렸습니다. 비가 오면 비닐을 덮고 바람이 불면 밧줄로 묶고 태양이 자결하면 그늘도 없이 땀을 쏟아냈어요. 부모님도 나이가 많아 큰 힘은 못 쓰셨지만 옆에서 물이라도 떠다 주시며 응원해 주셨습니다. 우리 아들 정말 대단해요. 이렇게 큰 축사를 혼자 다 지었어. 드디어 축사가 완성됐어요. 투박하지만 튼튼했습니다. 도연은 송아지들을 하나하나 축사 안으로 들였어요. 그중 가장 작고 연약해 보이지만 영리한 송아지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송아지는 특별했어요. 코 한가운데에 큰 흰 점이 있었거든요. 도연은 그 송아지를 직접 받아 안았어요. 너는 첫 번째 아이야. 내 이름은 희망이야. 희망이 잘 자라야 해. 알았지? 희망이는 도연의 손등을 핥았어요. 그 순간 도연의 눈가에 뜨거운 게 맺혔습니다. 코 중간에 큰 흰 점이 유난히 빛나 보였어요. 마을 사람들은 미친 짓이라 했지만 한 사람만은 달랐어요. 소꿉친구이자 첫사랑인 은지였습니다. 은지는 섬에 올 때마다 묵묵히 도연의 부모님을 도왔어요. 빨래를 개고 집안을 청소하고 밥을 지어드렸습니다. 도연이 육지에서 일할 때도 몰래 약값을 보태주더라고요. 도연아, 넌 꼭 해낼 거야. 난 알아. 소들 열심히 키워서 내다 팔면 이렇게 자연 방목한 소고기는 도시 사람들이 줄 서서 사갈 거야. 그때 돈 벌어서 오빠가 너 데리러 갈게. 은지는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저 멀리 노을이 보라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소들의 우는 소리, 풀벌레 소리, 그 풍경은 이상할 만큼 평화로웠습니다. 제 미래가 찬란하게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이 손 안에 잡힐 듯 가까이 있었습니다. 희망이를 보며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너와 나 우리 곧 성공할 거야, 희망아. 저는 인생 역전의 꿈, 은지와 함께할 행복한 가정의 꿈, 모든 것이 코앞에 있었습니다. 저는 하늘이 이렇게까지 모든 것을 쏟아붓는 사람을 외면할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틀렸습니다. 하늘은 인간이 결코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시험을 내리곤 합니다. 그리고 제 머리 위로 떨어진 그 시련은 저 바다보다도 더 무거웠습니다. 늦가을 어느 오후였습니다. 하늘은 그림처럼 맑았고 꿈 같은 황금빛 햇살이 마른 풀밭 위로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게 순식간에 무너졌어요. 도연의 부친이 갑자기 쓰러지신 거예요. 뇌졸중이었습니다. 급히 육지병원으로 실려갔어요. 의사가 나왔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어요. 보호자분이시죠? 환자분 상태가 매우 위급합니다. 지금 당장 수술해야 해요. 그럼 빨리 수술해 주세요.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술해도 생명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설령 수술이 성공하더라도 하반신 마비 같은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이 큽니다. 선생님, 제발 저희 아버지 좀 살려주세요. 저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당장 수술을 해야 합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서요. 의사는 감정 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술비가 엄청날 겁니다.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소 수천만 원은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수술 성공률도 반반입니다. 성공한다고 해도 목숨을 건지는 것뿐입니다. 목숨을 건진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목 아래로 전신이 마비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뜻입니다.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수천만 원 전신 마비. 저는 이미 은행비 때문에 빚더미에 앉아 있었습니다. 도연은 머리가 하얘졌어요. 의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수술비가 3,600만 원입니다. 보증금으로
1,800만 원을 먼저 예치하셔야 수술이 가능합니다. 뭐 3,600만 원이요? 도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통장에는 고작 200만 원도 안 되는 돈이 있었습니다. 도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수술 먼저 해주세요. 돈은 제가 어떻게든 마련하겠습니다. 도연은 의사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손을 모으고 애원했습니다. 제발요, 제발 아버지를 살려주세요, 제발. 의사도 난처한 표정이었지만 병원 규정상 어쩔 수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저희도 규정이 있어서. 바로 그때 은지가 달려왔어요. 도연의 연락을 받고 부랴부랴 온 거였습니다. 은지는 상황을 듣자마자 가방에서 통장을 꺼냈어요. 제가 가진 돈이 1,200만 원 있어요. 이거 먼저 쓰세요. 나머지는 제가 대출받아서 메울게요. 은지야, 이게 무슨. 지금 그게 중요해? 어서 수술부터 하자. 은지는 곧장 원무과로 달려가 1,200만 원을 입금했어요. 그리고 바로 은행으로 달려가 나머지 600만 원을 대출받아 왔습니다. 도연은 공사장에서 받을 월급을 담보로 급전 대출을 받았어요. 겨우 보증금을 마련했습니다. 수술이 시작됐어요. 도연과 은지는 수술실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수술은 10시간 이상 걸린다고 했어요. 도연은 그 시간 동안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갑자기 소들이 떠올랐어요. 은지야, 나 섬에 다녀올게. 지금? 미쳤어? 아버지 수술 중인데. 이제 앞으로 섬에 갈 시간이 지금밖에 없어. 소들한테 사료라도 줘야 해. 안 그러면 다 굶어 죽어. 10시간이면 다녀올 수 있어. 도연은 은지의 만류를 뿌리치고 섬으로 달려갔습니다. 버스를 타고 배를 타고 정신없이 달렸어요. 섬에 도착한 도연은 창고에 있던 사료를 전부 꺼냈습니다. 21분이었어요. 도연은 축사 곳곳에 사료를 쏟아부었습니다. 물통도 가득 채웠어요. 소들은 배가 고팠는지 사료를 개걸스럽게 먹었습니다. 산더미 같은 사료가 여물통 밖으로 넘쳐 흘렀습니다. 먹어, 다 먹어. 이게 내가 너희에게 주는 마지막 밥이다. 실컷 먹어도 저는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습니다. 소들은 산더미 같은 먹이를 보고 좋아서 서로 밀치며 머리를 밟고 먹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이별의 만찬이라는 것을 녀석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녀석들이 먹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이것은 제 꿈이었습니다. 제 땀과 피, 제 미래 전부였습니다. 이제 저는 그것을 버리고 가야 했습니다. 단 1초도 지체할 수 머무를 수 없어. 애들아, 미안해. 너희를 버리고 가서 미안해. 도연은 희망이를 쓰다듬으며 울었어요. 희망이는 도연의 손을 핥았습니다. 며칠만 버텨. 알았지? 며칠만 버텨주면 내가 꼭 다시 올게. 도연은 소들 한 마리 한 마리에게 손을 얹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급히 육지로 돌아와 삼촌을 찾아갔습니다. 삼촌, 부탁드립니다. 제가 못 올 때 섬에 가서 소들 좀 봐주세요. 사료랑 물만 채워주시면 돼요. 삼촌은 나이가 많아서 힘든 일은 못했지만 사료를 주고 물을 채우는 건 할 수 있었어요. 알았다. 걱정 마라. 내가 며칠에 한 번씩 들를게. 감사합니다, 삼촌. 한 달만요. 정말 감사합니다. 한 달 만에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걸 알았지만 영원히 떠난다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삼촌은 저와 제 손가락을 번갈아 보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아, 한 달 알았다. 여전히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눈치였습니다. 사료는 부어줬다고. 그럼 어서 가봐. 걱정 말고 내가 잘 보고 있을게. 귀가 어두운 사람을 잘 보고 있겠다는 약속. 저는 그게 어떤 의미일지 알았습니다.
삼촌은 그저 멀리서 바다를 쳐다보기만 하시거나 어쩌면 제가 떠나자마자 잊어버리실지. 도연은 다시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수술실 앞에는 은지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도연이 헐떡이며 도착하자 은지가 소리쳤어요. 아, 너 진짜 미쳤어? 아버지 수술 중인데 어딜 간 거야? 미안해, 소들한테 사료 주고 왔어. 은지는 한숨을 쉬었지만 더 이상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세 사람은 다시 수술실 앞에서 기도했어요. 12시간이 넘는 수술 끝에 아버지는 살아나셨어요. 하지만 의사의 말대로 전신마비가 왔습니다. 앞으로 평생 누워서 지내셔야 했어요. 어머니도 충격으로 쓰러지셨고 이후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셨습니다. 저는 섬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어요. 생활비와 병원비, 재활치료비가 계속 나갔습니다. 도연은 공사장에서 막노동을 하며 빚을 갚고 병원비를 메웠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1시까지 일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저녁에는 편의점 야간 알바까지 했어요. 하루에 4시간밖에 못 잤습니다. 손에 피가 나도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도 멈출 수 없었어요. 은행 이자만 달마다 200만 원이 넘게 나갔거든요. 투잡을 뛰어도 생활비와 이자를 메우기에 빠듯했어요. 원금은 전혀 줄지 않았습니다. 소들은 섬에 그대로 두고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삼촌이 가끔 섬에 들러 소들에게 여물을 주고 물을 채워주었지만 제대로 된 관리는 불가능했어요. 이러다 다 죽는 거 아닌가. 단 하나의 희미한 희망이라도 의사가 단지 목숨을 건지는 것뿐이라고 말했어도 저는 해야만 했습니다. 아버지가 제게 이 목숨을 주셨으니 이제 제가 아버지의 목숨을 지켜드려야 했습니다. 제 꿈 희망 이제 다 끝났습니다.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아버지의 숨결보다 중요한 것은 없었습니다. 도연은 밤마다 그런 악몽을 꿨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부모님이 먼저였으니까요. 부모님 수술이 끝났지만 상황은 더 악화됐어요. 아버지는 하반신 마비가 아니라 전신 마비로 악화됐습니다. 움직일 수도 말씀하실 수도 없었어요. 어머니도 충격으로 쓰러지셔서 함께 응급실 생활을 하셨습니다. 도연은 병원과 공사장을 오가며 하루하루를 버텼어요. 그러던 어느 날 삼촌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도연아, 섬에 큰 태풍이 왔다. 네, 태풍이요? 초대형 태풍 마야가 섬을 직격했어. 방금 뉴스 봤는데 섬이 완전히 망가졌더라. 축사는 아마 다 무너졌을 거야. 도연은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소들은 어떻게 됐어요? 그건 모르겠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다 죽었을 거야. 저런 태풍이면. 전화가 끊겼습니다. 도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태풍 마야였습니다. 순간 최대 풍속 60m, 해일 경보까지 발령된 초대형 태풍이었어요. 다 죽었을 거라고, 다 죽었을 거라고. 도연은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희망이를 비롯한 소들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코 중간에 흰 점이 있던 작은 송아지, 도연의 손을 핥던 그 따뜻한 감촉. 내가 지켜줬어야 하는데, 내가 함께 있었어야 하는데. 자책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당장 섬에 갈 수가 없었어요. 부모님은 응급실에 계셨고 병원비는 하루에도 수십만 원씩 나갔습니다. 생활비, 재활치료비, 은행 이자, 도연이 하루라도 일을 쉬면 모든 게 무너졌어요. 섬에 가봐야 하는데. 하지만 갈 수 없었습니다. 시간도 돈도 없었어요. 도연은 결국 섬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모님 병간호와 생계를 위해 도연은 계속 육지에서 일했어요. 그 사이 은지는 자신의 평생 모은 결혼 자금을 조금씩 계속 보태줬습니다. 재활치료비, 약가,
생활비 은지는 묵묵히 도연 곁을 지켰어요. 저는 바싹 말라갔고 두 뺨은 움푹였으며 피부는 새까맣게 탔습니다. 25에 풋풋했던 청년은 메마른 늙은이가 되어갔습니다. 몇 달 뒤 도연은 병원 원무과에서 수납 내역을 확인하다가 은지 이름이 적힌 입금 기록을 봤어요.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번, 수백만 원씩 입금돼 있었어요. 결혼자금 전부였습니다. 이게 다 은지 돈이야? 도연은 은지를 찾아갔어요. 은지는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난 나중에 또 모으면 돼. 하지만 도연은 견딜 수가 없었어요. 은지야, 넌 나 때문에 평생을 잃었어. 난 너한테 짐이야. 그냥 짐이라고. 은지는 울면서 도연을 붙잡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난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거야. 아가씨이자 선생님인 그녀가 이런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퇴근하면 바로 와서 빨래와 밥을 하고 아버지를 돌보는 것을 도왔습니다. 단 한 번의 불평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희생이 저를 더욱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거울을 보면 시멘트 가루를 뒤집어 쓴 초췌하고 냄새나는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제 미래는 무엇이었을까요? 벽돌을 나르고 설거지를 하고 빚을 갚는 것. 이런 제가 무슨 자격으로 은지를 곁에 둔단 말입니까? 그녀는 아름답고 착했습니다. 좋은 남편과 행복한 가정, 예쁜 아이들을 가질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마비된 노인과 미래 없는 남자를 돌보며 청춘을 낭비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첫 해가 지나자 은지가 야위어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녀의 맑았던 눈에는 피로와 걱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가끔 고향의 부모님과 통화하며 흐느끼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가족이 그녀를 압박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집도 절도 없이 빚더미에 앉은 놈에게 딸을 보내고 싶은 부모는 없을 테니까요. 어느 날 저녁, 은지야, 제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네. 그녀가 고개를 들어 저를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 심장이 저미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 은지의 입가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무슨 말이야, 오빠? 돌아가 부모님 곁으로 다시 선생님도 하고 더 이상 나랑 같이 있지 마. 왜? 내가 오빠한테 짐이야. 내가 뭐 잘못했어?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넌 잘못 없어. 넌 세상에서 가장 좋은 여자야.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 말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난 더 이상 널 사랑하지 않아. 그녀는 충격받은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거짓말. 오빠, 내 눈 똑바로 보고 말해봐.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의 눈을 참아볼 수 없었습니다. 진심이야. 나 너무 지쳤어. 아버지도 빚도 나 자신도 이제 사랑 같은 거 할 힘이 없어. 널 놓아줄게. 너도 돌아가. 넌 아직 젊고 예쁘잖아. 다른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 나 같은 쓸모없는 놈한테 매달리지 말고. 아니야. 은지가 소리쳤다. 그녀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거짓말이야. 오빠는 비겁한 사람이야. 아직 날 사랑하는 거 알아. 나 쫓아내지 마. 오빠가 아무리 힘들어도 나 견딜 수 있어. 우리 같이 이겨내자. 뭘 이겨내? 제가 소리쳤습니다. 이 꼴을 좀 봐. 이게 내가 너한테 줄 수 있는 미래야. 평생 나랑 같이 설거지나 하면서 살고 싶어. 정신 차려. 은지야. 내 동정 따위 필요 없어. 동정이 아니야. 사랑이라고. 내 사랑이 빚을 갚아주진 않아. 저는 가장 잔인한 말을 뱉었습니다. 이 돈 가져가. 저는 주머니에서 방금 일당으로 받은 꼬깃꼬깃한 돈 한 줌을 꺼냈습니다. 너에게 빌린 돈 갚는 셈 칠게. 우리 오늘 부로 끝이야.
저는 돈을 침대 위로 던졌습니다. 은지는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고통에서 실망으로 변했습니다. 그녀는 돈을 줍지 않았습니다. 일어나서 눈물을 닦았습니다. 알았어. 갈게. 하지만 오빠 이거 하나만 기억해. 오빠는 비겁한 게 아니야. 내가 만난 사람 중에 최고의 남자야. 하지만 너무 잔인해. 그녀는 자신에게도 그리고 저에게도 너무 잔인했습니다. 그녀는 몇 안 되는 옷가지를 챙겼습니다. 문을 나서기 전 그녀는 마지막으로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몸 잘 챙기고 아버님 잘 모셔 단칸 문이 쾅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따라가서 그녀를 붙잡고 미안하다고 다 거짓말이라고 아직도 너무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발이 땅에 붙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저는 주저앉아 굳은 살 파인 두 손의 얼굴을 묻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지만 가슴이 누군가에게 짓이겨지는 듯 했습니다. 저는 제 손으로 제 사랑을 죽였습니다. 저를 사랑해준 유일한 여자를 제 인생에서 밀어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정말로 혼자가 되었습니다. 거대하고 낯선 도시 속을 떠도는 외로운 그림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끝내 등을 돌렸어요. 은지의 울음소리가 등 뒤로 들렸지만 도연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게 은지를 위한 거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그날 밤 도연은 혼자 깡소주를 마시며 울었습니다. 3년이 채 지나기도 전에 부모님은 차례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아버지가 먼저 가셨고 어머니는 그로부터 석 달 뒤에 뒤따라 가셨습니다. 도연은 장례식장에서 혼자 절을 받았어요. 오는 사람도 거의 없었습니다. 이제 정말 혼자구나. 남은 건 빛과 부서진 섬, 그리고 실패한 꿈뿐이었어요. 도연은 하루하루를 공사장에서 보내며 빚을 갚아나갔습니다. 하지만 원금은 줄지 않았어요. 이자만 겨우 메우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편함에 빨간 봉투가 꽂혀 있었어요. 도연은 봉투를 뜯었습니다. 담보재산 경매 개시 통지서였어요. 섬이 곧 경매로 넘어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 이제 정말 끝이구나. 도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에 쥔 통지서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도연은 결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가보자. 그곳을 한 번만 더 보고 오자. 섬은 부모님이 남긴 유일한 유산이자 도연의 유일한 희망이었으니까요. 저는 7년의 청춘과 꿈과 사랑을 희생해 부모님을 구했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조상 대대로 살아온 섬마저 잃게 된 것입니다. 저는 마당 한가운데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너무 지쳐서 분노나 슬픔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다 잃어도 좋다고. 하지만 모든 것을 잃기 전에 하고 싶은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남도섬에 다시 한번 올라가 보고 싶었습니다. 제 꿈이 시작되고 끝난 그곳에 서서 모든 것을 떠나기 전에 과거와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고 싶었습니다. 집도 가족도 미래도 없는 사람이 되기 전에 섬에 오르기 전 삼촌 댁께 들러 인사를 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비록 서툰 부탁이었고 그 결과는 모두가 알다시피 뻔했지만 그래도 제가 유일하게 마음을 맡겼던 분이었으니까요. 아주 떠나게 될 것이라고 어쩌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도연은 며칠 일을 멈추고 섬으로 향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도연의 가슴은 무거웠어요. 이제 다신 못 오겠지. 고향섬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7년 만이었어요.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도시에 머물 이유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고향에 돌아온들 무엇으로 먹고 살고
무엇으로 빚을 갚는단 말입니까? 마을 사람들은 저를 동정의 눈빛으로 쳐다봤습니다. 도연이 아니냐? 7년 만에 헬쑥해져서 돌아왔네. 딱하기도 하지. 그들은 섬을 언급했습니다. 자네가 하던 그 섬 7년 동안 버려져서 잡초만 무성해 선착장도 다 무너졌다고 하더군. 그들은 삼촌에 대해서도 말했습니다. 치매기가 있는 양반이 요즘 기력이 많이 쇠했어. 혼자서 중얼거리기만 하고 자네가 막 떠났을 때는 매일 방파제에 나가서 섬을 쳐다보며 한 달 뒤에 온댔는데 하더니 이제는 잊어버린 모양이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은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꿈, 사랑, 가족,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작은 골목으로 들어서자 삼촌의 집은 7년 전처럼 허름했고 더 기울어진 듯 보였습니다. 삼촌은 툇마루에 앉아 나물을 다듬고 계셨습니다. 머리는 하얗게 새셨고 등은 완전히 굽어 있었으며 귀도 어두워지신 것 같았습니다. 삼촌은 제 발소리를 듣지 못하셨습니다. 제가 바로 옆까지 가서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자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드셨습니다. 누구신가? 삼촌. 저 도연이에요. 저는 허리를 숙여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연이 삼촌은 허둥지둥 일어나셨습니다. 언제 왔어? 왜 이렇게 말랐어? 삼촌은 저를 뚫어져라 보시더니 갑자기 당황하고 겁에 질린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부모님 일은 잘 치렀고 딱하게 됐네. 네. 부모님은 편히 가셨어요. 삼촌, 저 감사 인사드리러 왔어요. 7년 전에 제가 급하게 떠나면서 봐달라고 부탁드렸었는데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삼촌은 손사래를 치셨습니다. 표정이 이상할 만큼 굳어 있었죠. 아, 그 얘기는 꺼내지도 마. 네, 뭐라고요? 제가 소리치듯 물었습니다. 그 얘기 꺼내지 말라니까 삼촌도 소리치셨습니다. 그 잔에 소들 다 없어졌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마을 사람들이 선착장도 다 무너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굶어 죽거나 병들어 죽었겠죠? 아니야. 삼촌이 갑자기 제 손을 붙잡았습니다. 굶어 죽은 게 아니야. 자네가 버리고 가서 그런 게 아니라고. 자네 탓이 아니야. 그럼요. 삼촌은 머뭇거리셨습니다. 저는 귀를 바싹 갖다 댔습니다. 태풍 때문이었어. 삼촌은 마치 스스로를 설득하려는 듯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자네가 떠나고 몇 달 안 돼서 엄청난 비가 왔어. 하늘에서 물이 폭포처럼 쏟아져 내렸지. 내가 여기서 듣기에도 태풍 비바람 소리가 들렸다고. 3일 뒤 아침에 방파제에 올라가 보니 세상에 삼촌은 손짓 발짓을 섞어 설명하셨습니다. 삼촌은 얼굴이 벌개진 채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삼촌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다시 가라앉았습니다. 태풍 그렇게 된 거였구나. 어쩌면 그게 나왔을지도 모릅니다. 굶주림과 절망 속에서 죽는 것보다 천재지변으로 죽는 것이네. 내 탓이야. 삼촌이 갑자기 거의 속삭이듯 중얼거리셨습니다. 내가 늙고 약해서 자네가 봐달라고 했을 때 멀리서 보기만 했지 직접 섬에 가보질 못했어. 그러다 비바람이 쏟아지니 손을 쓸 수가 없었지. 그랬구나. 삼촌은 자책하고 계셨던 겁니다. 제가 삼촌을 원망할까봐 만약 삼촌이 섬에 갔더라면 살릴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할까봐 두려워하셨던 겁니다. 저는 삼촌의 가늘고 떨리는 손을 잡았습니다. 삼촌 탓이 아니에요. 그건 운명이었어요. 전 삼촌 원망 안 해요. 이제 더 읽을 것도 없고요. 저 이제 인사드리고 섬에 한번 올라가 보려고요. 집터라도 마지막으로 한번 보고 멀리 떠나야 할 것 같아요. 섬도 곧 은행에 넘어가게 됐거든요. 제 말을 듣자
삼촌의 표정이 조금은 안심하는 듯 보였습니다. 제 거짓말을 믿었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이내 다시 걱정스러운 얼굴이 되셨습니다. 거긴 모타로가 다 폐허가 됐는데. 알겠습니다. 잠깐만 보고 올게요. 그럼 가보겠습니다. 삼촌. 저는 삼촌께 인사를 드리고 돌아섰습니다. 굽은 등을 한 채 삼촌은 제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은 중얼거리며 저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삼촌의 거짓말을 믿었습니다. 그 거짓말이 제 마음을 편하게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생명을 굶겨 죽인 것이 아니라 하늘의 뜻으로 그들이 떠났다고 믿게 해주었으니까요. 저는 섬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저는 낡은 삼촌배로 섬으로 갔습니다. 선착장이 다 부서져 있었습니다. 섬은 완전히 폐허로 변해 있었어요. 잡초가 무릎까지 자랐고 나무들이 사방을 뒤덮었습니다. 축사가 있던 자리는 덩굴과 넝쿨로 뒤덮여 있었어요. 여긴 정말 우리 섬이 맞나? 도연은 천천히 섬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무겁고 아팠어요. 숲속으로 들어갈수록 섬은 점점 더 야생의 모습이었어요. 새소리, 바람소리, 파도 소리만 들렸습니다. 도연은 옛날 축사가 있던 곳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덤불 속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뭐지? 도연이 돌아보는 순간 거대한 소 한 마리가 덤불을 뚫고 나타났어요. 아니, 한 마리가 아니었습니다. 2마리, 3마리, 5마리 순식간에 30마리가 넘는 소무리가 도연을 둘러쌌습니다. 으악! 도연은 뒤로 물러섰어요. 소들은 야생동물처럼 날카로운 눈빛으로 도연을 노려봤습니다. 몇몇은 발굽으로 땅을 차며 으르렁거렸어요. 도연은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죽는구나, 여기서 죽는구나. 절망적이었습니다. 도시에서 수년간의 지옥을 겪었습니다. 아버지를 잃고 사랑을 잃고 곧 섬도 잃게 될 처지였습니다. 저는 그저 작별 인사를 하러 이곳에 왔을 뿐인데 여기서 이렇게 죽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때 소무리 뒤편에서 가장 크고 위험 있는 소 한 마리가 천천히 걸어 나왔어요. 다른 소들은 그 소가 나타나자 길을 비켜줬습니다. 우두머리였어요. 그 소는 도연 쪽으로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도연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어요. 우두머리 소는 도연 바로 앞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숙이더니 도연의 손등을 조용히 비벼왔어요. 응? 도연은 믿을 수 없었어요. 그 순간 도연의 머릿속에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7년 전 가장 작고 연약했던 영리한 송아지. 도연이 직접 받아 안았던 첫 번째 송아지. 너 첫내 송아지 희망. 희망이 맞지? 우두머리 소는 다시 한번 도연의 손을 핥았어요. 도연은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내가 살아있었구나. 내가 여기 있었구나. 도연은 소의 목을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다른 소들도 하나둘 다가와 도연의 어깨를, 등을, 머리를 비벼댔어요. 도연은 울면서 웃었습니다. 너희들 정말 잘 살았구나. 정말 잘 버텨줬어. 소들은 야생 약초와 섬 고유의 식물만 먹고 자랐어요. 해풍을 맞으며 광물질 높은 풀을 뜯으며 자유롭게 뛰어다니며 성장했습니다. 근육은 단단했고 털은 윤기가 흘렀어요. 이건 일반 소가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품종으로 진화한 거예요. 도연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게 기적이구나. 도연은 군청에 연락을 했어요. 그리고 축산연구실에 정밀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며칠 뒤 연구팀이 섬으로 직접 들어왔어요. 그들은 소들의 혈액을 채취하고 조직 샘플을 뜨고 유전자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뒤 결과가 나왔어요.
연구팀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연 씨, 이건 완전히 새로운 품종입니다. 야생약초와 해풍, 광물질 높은 토양이 만들어낸 기적이에요. 유전자 단계에서 변이가 일어났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세계 최고의 품종이라는 뜻입니다. 마블링, 육향, 식감, 모든 게 완벽해요. 이건 거의 금값이에요. 연구 결과는 국제학회에 발표됐어요. 순식간에 전 세계 축산업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세계 인류 레스토랑과 정상급 셰프들이 도연을 찾아왔어요.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 유럽 왕실 납품업체, 일본 고급 료칸 모두가 도연의 소를 원했습니다. 이 고기를 저희 레스토랑에 납품해 주실 수 있나요? 가격은 상관없습니다. 원하시는 만큼 드리겠습니다. 고기는 금보다 비싼 가격에 거래되기 시작했어요. 도연은 하루아침에 억만장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더 큰 제안이 들어왔어요. 유럽의 한 고급 식문화 재단이 찾아온 거예요. 도연 씨, 우리는 당신의 섬 전체를 사고 싶습니다. 섬 전체를요? 네. 천문학적 금액을 제시하겠습니다. 당신이 팔 생각이 있다면 우린 즉시 매입하겠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어요. 죄송합니다. 이 섬은 조상 대대로 우리 가족이 지켜온 땅이에요. 돈으로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도연은 처음부터 마음먹은 대로 수익을 혼자 독식하지 않았어요. 육지 마을 주민들을 모아 남도축산협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수익을 나누고 섬 관리와 브랜드 사업은 모두 공동으로 진행했어요. 우리 함께 이 섬을 지켜나갑시다. 이건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니에요. 주민들은 눈물을 흘리며 도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연은 직원들에게도 최고 대우를 해줬어. 대기업 연봉과 복지를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주택 지원, 자녀 학자금, 의료비 전액 지원, 연금까지 보장했어요. 여러분이 없으면 저도 없습니다. 함께 잘 살아야 해요. 그 결과 남도 지역 전체가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떠났던 사람들이 돌아왔고 젊은이들이 다시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섬은 전국 모범 사례로 뽑혔어요. 도연은 최고 청년상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수익 중 대부분을 부모님 이름의 기부재단에 기부했어요. 병원비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아빠, 이제 자랑스러워 하셔도 돼요. 수상식을 마치고 도연은 조용히 밖으로 나왔어요. 시상식장은 화려했지만 도연의 마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모든 걸 잃었지만 혼자였으니까요. 도연은 그날부터 은지를 찾기 시작했어요. 옛날 동네 사람들에게 수소문했습니다. 은지가 다니던 회사, 친구들, 친척들까지 전부 연락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은지의 행방을 몰랐습니다. 은지요? 몇 년 전에 이사 간 것 같던데. 연락이 끊긴 지 오래됐어요. 도연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며칠 밤을 새우며 SNS를 뒤지고 옛날 사진을 찾아보고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은지가 다니던 옛날 카페를 떠올렸어요. 도연은 그 카페로 달려갔습니다. 카페 주인은 도연을 기억했어요. 아, 도연이 은지 찾아요? 그 친구 요즘 여기 근처 도서관에서 자원봉사한다고 들었어요. 도연은 곧장 도서관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2층 아동 열람실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있는 은지를 발견했어요. 은지는 여전히 예전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따뜻한 미소, 부드러운 목소리. 도연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은지를 바라봤어요. 그러다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은지야. 은지는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도연아? 도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찾았어. 드디어 찾았어. 은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어요. 도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땐 널 위해 떠난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널 가장 아프게 했어. 은지는 조용히 도연의 눈물을 닦아줬어요. 난 항상 내 편이었어. 그거 알지?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도연이 입을 열었어요. 이제는 당당히 내 옆에 서고 싶어? 우리 다시 시작해도 될까? 은지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도연은 은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7년의 시간을 돌아 두 사람은 다시 서로의 손을 잡았어요. 바다 너머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섬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어요. 부모님이 남긴 유산, 도연이 지켜낸 희망, 그리고 이제는 은지와 함께 만들어갈 미래. 우리 함께 섬으로 돌아가자. 이제 진짜 시작이야. 은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함께 가자.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 소리는 축복처럼 들렸습니다. 그리고 멀리 섬에서는 코 중간에 큰 흰 점이 있는 소 한 마리가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이름 지어준 희망이었어요. 희망이는 천천히 풀을 뜯으며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듭니다. 언제나 당신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응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과 응원의 메시지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황혼꽃길